며느리를 혼냈다는 이유로 아들이 내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시대 좀 따라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제 억울한 사연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삶의 온기를 전하는 적정목 오디오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명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주말이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들네 반찬을 만드는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갈비는 제일 좋은 걸로 골랐고 손주가 좋아하는 호박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갈비를 재웠어요. 양념이 잘 배라고 몇 번이고 주물렀습니다. 호박전도 노릇노릇하게 부쳤죠.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맛으로요. 오후 5시쯤 아들네 가족이 왔어요. 현관문이 열렸는데 인사는 없었습니다. 손주는 신발도 안 벗고 소리만 질렀어요. 배고프다고요. 며느리 서린이는 인사도 없이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만 만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밥을 차리겠다고 말했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예쁘게 식탁에 놓았죠. 그런데 서린이가 한 입도 안 먹고 너무 짜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참으며 다음엔 덜 짜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손주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싫다면서 젓가락을 던지더군요.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예의 좀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그만하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르게 키운다면서 이런 잔소리가 이제 지겹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뒷바라지한 아들이 아내 편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손주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식탁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서린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손주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네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은 반찬들을 바라봤어요. 한 입도 안 먹은 갈비, 차갑게 식어버린 호박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저는 잔소리만 하는 낡은 사람이 돼버린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더는 참지 않겠다고. 가족이 나를 버렸다면 이젠 나라도 나를 지켜야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그 차갑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엄마 좀 그만하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매달 보내던 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생활비, 그리고 아파트 구입할 때 제가 보탠 돈의 계약서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흘려보내던 돈줄부터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건 저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낡은 사람이라 여긴다면 이젠 제가 저를 새롭게 세워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자동이체를 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가족분께 보내시던 건데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괜찮다고 답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을 접어넣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다. 이제 나를 지키는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제가 뭘 하든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아파트 주민 오픈 단톡방에 초대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아파트는 아들네가 사는 곳이었거든요. 누가 저를 초대한 걸까요? 혹시 아들이? 아니면 며느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단톡방은 생각보다 활발했어요. 주민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냥 손주 얘기나 듣고 싶었어요. 아들네 소식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단톡방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혹시 특정 호수에 사시는 분 아냐며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호수는 아들네 집이었거든요. 다른 주민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 한설인 시내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명품 가방은 잘 들고 다니던데 하고 말했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관리비 연체, 명품 가방. 제가 매달 보내던 생활비는 어디에 쓴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은 계속 이어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본 적 있는데 입주민 인사도 안 하더라느니 좀 차갑더라느니 하는 얘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한 주민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단지 앞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며느리 서린이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아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죠?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훨씬 밝았고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주민들의 댓글이 이어졌어요. 저 남자가 누구냐고, 남편이 아닌 것 같다고, 요즘 자주 보인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무슨 일이지? 며느리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거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단톡방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분명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요. 단톡방을 나가지 않았어요. 매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숨죽이며 읽었죠. 주민들의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었어요. 한설인 씨가 이번 달에도 관리비를 밀렸다느니, 차는 외제차를 타면서 이상하다느니, 주차장에서 그 남자랑 또 있더라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오래 알던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조 실장이라는 분이에요. 제 남편이 살아 계실 때부터 알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요. 조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단톡방 캡처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사진, 관리비 연체 얘기들. 조 실장은 한참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죠.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 실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뵙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을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조 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거 보시면 마음 많이 아프실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며느리의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친정 재력, 결혼 전 직장, 학력.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데 이상했어요. 친정이 부자라고 했던 건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결혼할 때 친정에서 큰 돈을 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오히려 빚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신용카드 대출 내역이 나왔습니다. 여러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흔적이 있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생활비, 사용, 내역이었어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백화점 식당. 제가 보낸 돈이 이런 곳에 쓰였던 거예요. 관리비는 밀리면서 명품은 샀던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낯선 남자와의 만남 기록이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봤던 그 남자요. 며느리는 그 남자와 자주 만났던 거예요. 카페에서, 호텔 라운지에서, 백화점에서.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조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도련님께 말씀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며느리의 미소는 모두 계산된 가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여왔던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먼저 만나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집에 오라고, 며느리랑 같이 오라고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아들이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와서 얘기하자고. 꼭 와야 한다고요.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틀 뒤 아들네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서린이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식탁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주보며 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으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내 아내의 대출 내역이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왜 자기 일에 상관이냐고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서류를 집어 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톡방 캡처,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냐고 물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도텐 돈의 계약서라고 이 돈 갚아야겠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식탁은 다시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이제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며느리가 더 나쁜 짓을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좀 힘들다고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괜찮냐고 물었죠. 아들은 괜찮지 않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서린이를 믿었는데 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어요. 안다고. 고맙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해해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단톡방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호수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들네 얘기였거든요.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들었다고, 목소리가 엄청 컸다고, 뭔가 심각해 보였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은 거니?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들이 말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며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 집으로 오라고, 혼자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조 실장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알아낸 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뭐냐고요. 며느리가 그 남자한테 돈을 빌렸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돌려막았던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냐고 물으니 학창 시절 선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관계가 좀 복잡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며느리는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한 거죠? 조 실장은 이건 도련님께 빨리 말씀드리셔야 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아들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실까지 알면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집에 꼭 오라고, 혼자서 오라고요. 아들은 금방 알겠다고 답했어요. 이틀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정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또 알아낸 게 있다고 말하자 아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 실장이 보내준 자료를 꺼냈어요. 서린이가 그 남자한테 돈을 빌렸던 것 같다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돌려막았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하며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어도 된다고, 엄마 앞에서 울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기가 바보 같다고, 왜 몰랐을까, 왜 눈치를 못 챘을까 하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그때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혼하려 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서린이한테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잘 생각했다고,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우리 가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와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힘들면 언제든 오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고맙다고 하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단톡방에 또 소식이 올라왔어요. 특정 호수에서 이사를 나간다고, 여자분이 먼저 나갔다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건 아들이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괜찮냐고 물으니 이제 좀 후련하다고 전보다 가벼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손주는 자기랑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래, 힘들면 엄마한테 와서 같이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제 품에 안기며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다고 하며 손주를 꽉 안았어요. 아들은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 오라고 답했습니다. 손주와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진짜 가족으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돕기로 했어요.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서류도 함께 정리했죠. 손주는 저희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 하나를 손주 방으로 꾸몄습니다. 침대도 놓고 책상도 샀어요.
손주는 좋아하며 여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혼은 안 하겠다고, 손주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대요. 며느리는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혼까지는 아니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어요. 서린이가 이혼 안 한대요. 저는 침착하게 걱정 말라고,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을 계속 눌렀어요.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왜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하냐고 따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진정하라니, 제가 준호 씨를 부추긴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돈 빌리고 다른 남자 만난 걸 생각해 보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오해라고 했지만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증거가 다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싫다고,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나겠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봤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이건 저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준호와 당신의 문제라고요.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돌아섰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할 일은 없다고,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 측에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위자료를 준대요? 아들은 그렇다고, 많이 달라고 했대요. 거의 몇 천만 원이라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고, 며느리가 돈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합의를 안 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판하자고, 며느리가 잘못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도 법정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대출 내역, 관리비 연체 기록, 단톡방 캡처, 낯선 남자와의 만남 기록. 판사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겠냐고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이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고
이자료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어요. 손주 양육권은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법정을 나서며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어요. 아들은 손주와 함께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들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손주도 엄마가 그리웠죠. 하지만 우린 함께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들은 회사에 다녔어요. 저녁이면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주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다며 신나게 얘기하는 손주를 보며 저는 웃으며 잘했다고 말했어요. 아들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갔어요. 우린 셋이서 작은 일상들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갔어요. 손주는 제 손을 꼭 잡고 이것저것 구경하며 좋아했습니다. 신기한 게 있으면 할머니 저거 봐요.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는 그런 손주를 보며 웃었어요. 아들은 뒤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오며 가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낙엽을 주우며 할머니한테 선물이라고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낙엽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요.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착한 어린이 상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손주가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며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대견하다고 말했어요. 아들도 자랑스럽다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린 손주의 상을 식탁 한가운데 놓고 축하 저녁을 먹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덕분이에요. 저는 우리 손주 혼자 잘한 거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아들은 퇴근하면 먼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저는 괜찮다고 조심히 들어오라고 말했죠. 손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할머니, 오늘 있었던 일 들려줄게요. 저는 손주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갔어요.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저는 일찍 저녁을 준비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부쳤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손주도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배고프다며 웃었어요. 저는 밥그릇에 밥을 담아 하나씩 건넸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어요. 손주가 호박전을 한 입 빼어 물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엄마 손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은 참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란 거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진실 위에 세워진다는 거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셋이서 밥 한 끼 먹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손주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따뜻한 식탁에서 시작된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모든 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맙지. 너희들이 있어서요.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마운 거예요. 그치? 저는 그렇다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고마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셋이서요. 우리만의 작은 세상에서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우린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시며 내일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저 진실하고 따뜻한 일상이요. 우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요.